중국의 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나라 문화의 중심지들이다. 중국에도 현대화의 새벽이 밝아오는 이때 중국 도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아직도 문명의 초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옛 전통과 생활 방식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리즈는 방대한 시공간을 거쳐 형성된 중국의 62개 도시들의 매혹적인 전통과 문화를 살펴볼 것이다. 화려하고 극적인 사천 민속극은 의보시에서 발전되어 온 독특한 문화를 반영한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의 제방을 따라 산악지대인 사천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의보시는 양자강 최초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2000년 전에 생겨난 의보시는 풍요롭고 너무나 매혹적인 지형 속에 있는 멋진 도시이다. 중국의 먼 변방 지역들로부터 와서 함께 생활하게 된 12개 이상의 민족들이 이 도시와 그 고유한 문화를 건설했다. 남송 왕조의 옛 수도였던 해안도시 항주는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다. 한때는 태평양의 내륙만이었던 항주는 부분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실크를 생산하는 수세기 동안의 전통으로 유명하다. 양자강 하류 쪽 중국 중부의 십자로에 무안시가 있다. 지방에서 온 10만 명 이상의 무역업자들이 무안에 있는 국내에서 아주 유명한 시장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 매일같이 몰려든다. 강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곳의 주민들은 중국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 중의 하나인 고대 주 국가로부터 풍요로운 생활 양식을 물려받았다. 중국 북부의 대마우스 사막의 남쪽 끝에 유림시가 있다. 이곳의 풍경은 이곳이 겪은 역사와 같이 험하고 웅장하며 때로는 용서를 모른다. 북방의 유목 민족들과 옛 중국 제국 사이의 국경에 위치한 유림은 수세기 동안 끊임없이 전쟁으로 파괴됐으며 평화와 교류의 시기는 아주 드물게 있었다. 유림은 이러한 문화적 갈등과 교류를 배경으로 발달했다. 이들 도시들은 중국 정부가 중국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선정한 62개 도시들 중 하나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알래스카까지 포함한 미국과 대략 비슷한 크기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농업지역이었던 중국 내륙 지방은 약 4,000년 동안 중국 제국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광범위하게 개발된 북동쪽의 만주도 포함한다. 중국의 외곽지역은 북쪽 내몽고의 건조한 황토지대와 서쪽의 사막지방, 티벳 산악지역, 그리고 남서쪽의 정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내륙의 수경농업 지역과 대충 비슷한 크기의 중국 외곽 지역에는 전체 12억 인구 중 겨우 5% 정도만이 아주 극적인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강들 중에 하나인 북쪽의 황하강과 양자강은 중국을 가로지르며 수천 마일씩 흐르고 있다. 이 강들은 중국 도시들에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중국 인구의 90% 이상이 한족이긴 하지만 중국은 아주 다양한 여러 민족들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민족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역사와 종교 관습은 문명의 초기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이들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 왕조가 중국 내에 서로 전쟁 중인 국가들을 통일한 지 6년 후인 기원전 215년 초대 진 황제는 30만 병력의 군대를 보내서 북방 초원의 약탈을 일삼는 유목민족을 중국 제국의 북쪽 국경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으로 몰아내도록 했다. 더 이상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진 황제는 예전에 서로 교전 중이었던 국가들의 국경 성벽들을 연결해서 그 유명한 중국의 만리장성을 세웠다. 다진 흙으로 만들어진 만리장성 중 이 부분은 유림시 북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있다. 전하는 말에 따르면 농민 가족들 중에서 징용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쌓는 과정에서 희생됐으며 이들은 성 아래에 묻혔다고 한다. 고대 왕국의 북쪽 국경지대에 위치한 유림시는 여러 세기 동안 북방 민족들에 의한 대부분의 침략을 겪었다. 대마우스 사막의 남쪽 지역인 이곳의 풍경은 이 지역의 역사처럼 거칠고 웅장하며 때로는 잔인하기까지도 하다. 때로는 평화의 왕래가 있긴 했지만 한족과 샹류족 또는 튜즈족, 나중에는 한족과 덩상족 또는 몽고 간의 전투들로 인하여 이 땅은 파괴되고 황폐화됐다. 옛 초소들의 유적지들이 마치 이곳에서 수많은 전쟁 속에 죽어간 세대들의 공동묘지의 묘석처럼 서 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유일한 전투는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는 사막과의 싸움이다. 유림은 역사상 3번이나 대마우스 사막이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도시를 남쪽으로 옮기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다. 오늘날의 유림시는 1473년에 세워진 것이다. 11세기경에는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정착된 농경도시들을 중심으로 보다 응집력이 강한 국가들로 조직되기 시작했고 중국 제국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도시들을 포위하는 보다 발달된 기술을 습득했다. 그 당시에는 몽고족이 중국 북부의 땅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의 통치자들은 중국 제국 바깥으로 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12세기경에는 징기스칸의 뛰어난 군사적 능력의 덕택으로 몽고인들은 고도의 포위 공격 전술을 개발했고 철검과 화살촉 그리고 창을 갖게 됐다. 한 도시를 점령할 때마다 몽고족은 더 많은 무기를 제조할 대장장이들을 끌어모았다. (1234년) 몽고족은 송왕조의 수도 개봉을 점령했고 송황씨를 중국 남부로 내몰았다. 때로는 요새로 된 유림이 완전히 파괴되어 이 도시가 깨진 벽돌과 기와 조각들만으로 가득 찬 일도 있었다. 이 건축물은 바이청 테라스라고 불리는데 6세기에 서부의 샤 왕조의 왕이 세운 것으로 군대의 식량을 저장하는 장소로 사용됐다. 그 근처엔 징기스칸의 19대 손자인 툭타이 체첸 항지의 무덤이 있다. 그는 몽고족과 한족 사이의 통일을 유지하려고 애쓴 인물로 양민족으로부터 모두 존경을 받았다. 북방 문화와 중국 내륙의 한족 문화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이들이 사는 땅이 서로 너무나 상이하다는 데서 유래한다. 만 2000여 년 전 전 세계에 밀어닥쳤던 4대 빙하기 중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빙하가 북극 쪽으로 물러나면서 암석들을 부수면서 지나감에 따라 아주 고운 황토가 생겨나게 됐다.
시베리아로부터 불어오는 강풍이 이 누르스름한 고온 황토를 남쪽으로 날려보내서 그 지역이 이 황토가 200m나 깊이 뒤덮이게 됐다. 북쪽과 서쪽 지역 중 많은 부분을 뒤덮은 북쪽의 황토는 건조하고 목축에 적합한 땅이 됐고, 이런 자연 환경이 몽고족과 샹류족 또 다른 수많은 북방 민족들의 유목 문화를 형성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농경 지역인 남쪽의 한족 문화는 고정된 건축물들을 세우고 수세대가 대대로 똑같은 토지를 경작했다. (1473년) 명왕조 초기에 지어진 종탑은 아주 잘 확립되어 있는 중국 도시계획 기술에 따라 도시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세워진 도시 성벽은 사막 옆에 서 있는데, 이 도시와 도시 주민들을 여러 차례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유림시의 행운이 찾아오게 하려고 지어진 고대의 상들 중 하나인 링샤오탑은 수세기에 걸친 전쟁의 상흔을 갖고 있다. 신밍 삼층탑은 16세기에 명왕조가 세운 것이다. 탑 전체를 28개의 목조 기둥들이 떠받치고 있다. 이 탑 아래에 1644년부터 1911년까지 지속됐던 청왕조 때 세워진 만불탑이 서 있다. 중세 당왕조 때 세워진 슈닝 불교 사원 중 남아있는 것이라곤 단지 그 사원 탑뿐이다. 명청왕조 시기에 복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두꽃 탑 역시 풍경 속으로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고, 여러 세기 동안 중국 여러 지역에서 온 군인들이 이 국경 요새에 주둔했었다. 그래서 가옥 건축은 중국 내륙 지방의 전통적인 안뜰 가옥과 북방의 흙으로 만든 주거를 혼합한 형태를 보인다. 이곳에 주둔했던 군인들은 건축 기술과 함께 그들의 지역 노래와 음악도 유림에 소개했으며, 그때부터 유림의 음악이라고 하는 가창 형식을 만들어냈다. 이 음악은 중국 남부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한 악기들을 함께 연주하는 민요이다. 비록 유림시가 마오스 사막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유림시에는 몇몇 아주 귀한 고대 교량 건축의 예들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수로 체계도 갖추고 있다.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도시 남쪽을 흐르는 유시강 위에 놓인 귀디바오 다리이다. 오랜 세월과 홍수로 인한 파괴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는 아직도 강을 건너는 기병들과 전차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 다리는 몇백 년 전에 중국 북쪽 국경지대에 늘어선 다른 마을들로 건너가는 데 중요한 장소였다.
불교와 도교 또한 유림에 큰 영향을 주었다. 띄엄띄엄 자라고 있는 나무들과 단 하나의 작은 시내와 함께 있는 사막의 이 계곡은 몇몇 수도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며 또한 1000개 이상의 동상들과 벽화들이 있는 곳이다. 깎아지른 절벽에 이트럽게 위치하고 있는 이 수도원은 11세기에 세워졌다. 이 조각들에 새겨진 의상과 관들은 유목민족들의 것과 비슷하다. 이와 비슷한 것을 중국의 다른 어떤 불교 유적지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유림에서 동쪽으로 6km 떨어진 칭윤수도원은 사면 모두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언덕 기슭에 한 시내가 흐른다. 북쪽의 샹시 지방 전체에서 이 수도원이 불교와 도교를 결합한 사원 중 가장 큰 것이다. 이 수도원에 있는 건물들에는 100개가량의 크고 작은 회당들과 수십 개의 안뜰이 포함된다. 처마나 지붕, 동물머리 장식들은 아주 특이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중국 도시들에는 아주 전형적인 아침 종탑과 저녁 북탑이 매일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이 근사한 건물들이 이곳에 자리 잡게 된 것은 이들 건물과 유림시를 침략과 파괴로부터 보호해준 명왕조의 만리장성 덕이 크다. 도시 북쪽으로 5km 지점에 있는 지바이 요새는 만리장성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요새 중 가장 크고 또 가장 강력한 요새이다. 이 요새는 지상 5층이며 5,000평방미터의 면적을 차지한다. 이 층 남문위에 있는 한 비석에는 이 요새를 예전에 통솔했었던 어느 명나라 장군이 쓴 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명왕조의 국경을 수비하고자 하는 그 장군의 충정 어린 결심을 표현한 것이다. 이 요새 아래에 유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인 붉은 암석 협곡이 있다. 협곡 주변의 성벽에는 유림을 찾는 유명한 방문객들이 쓴 160개의 비문과 시들이 새겨져 있다. 이 비문들의 크기는 높이가 6m에 이르는 것부터 1인치도 안 되는 것까지 다양하다. 어떤 비문들은 한자보다는 몽고어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문화적 혼합을 반영하는 것이다. 유림시의 역사는
단속적인 문화적 갈등과 융합의 역사이다. 그러나 이 도시 주민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싸움은 침식해 들어오는 마우스 사막의 모래와의 지속적인 싸움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조림과 사막 통제에 있어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미 오랫동안 잊혀진 군인들이 수많은 전투에서 질렀던 함성 소리가 시간을 흐르면서 희미하게 잊혀져가는 이때, 오늘날 이 지역 주민들이 외치는 것은 나아가서 모래사막을 물리치자는 것이다. 큐베이 강의 맑은 물이 거대한 양자강과 합류하는 중국 중앙부에 무안시가 있다. 무안이란 사실 우창, 항양, 한카우라는 세 자매 도시들의 이름을 합친 것이다. 끊임없이 흐르는 이 강들과 무안의 역사적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 강들 때문에 이곳에는 기원전 15세기에 처음으로 한 도시가 세워졌다. 그 이후로 무안은 중국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연락의 중심지가 됐다. 강을 따라 상품들이 무안으로 수송됐고, 무안은 중국 중부에서 가장 큰 상업적 유통지역이 됐다. 7세기경에는 무안이 중국 4대 도시 중 하나가 됐고, 상해 다음으로 큰 상업지역이 됐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 강들은 중국 내에서 유명한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카우 시의 상품을 운반하며 그 밖에 상업적인 운송과 승객들의 수송으로 번화하다. 전국의 지방들로부터 매일같이 10만 명이나 되는 무역업자들이 호화스러운 실크나 예술품에서부터 일상생활의 필수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가지고 모여든다. (1861년) 한카우는 국제무역을 위한 내륙의 항구로서 개방됐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조차지를 얻었으며 12개 국가들이 이곳에 영사관과 상공회의소를 개설했다. 이 오래된 서구식 주택들은 그 당시의 기념물들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전국 각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곳에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모여들었다. 이 북과 지익 연주는 중국 남동 해안의 장시 지역의 연주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무용에서 중국의 남서쪽 산악지대에 있는 사천 지방의 바시우 문화의 흔적들이 엿보인다. 중마무용은 중국 내륙 지방에서 생겨났으며 사원이나 연례 축제에서 자주 공연됐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그 어떤 시기에 시골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농민의 노래와 춤들이 이 추민속곡이라고 알려진 무대 공연물로 발전했다. 무안에서의 이러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요소들의 융합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가진 굳건한 문화를 창출했다. 음악과 마찬가지로 두루마리에 그려진 그림이나 서예 작품들의 표구 또한 중국에서 고도로 발달된 공예이다. 무안에서 만들어지는 표구는 그 전반적인 미학이나 세부 사항에 기울인 세심한 주의로 인해 대단히 명성이 높다. 중국의 많은 공예품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손으로 만들어진다. 도시 안과 그 주변에 물이 많은 덕분에 무안의 저녁 식사에서 생선이 빠지는 일이 없다. 무안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은 꼭 그 유명한 우창 생선을 맛본다. 요리 전문가들은 진짜 우창 생선은 정확하게 13개의 큰 갈비뼈가 있다는 것을 안다. 무안의 부글부글 끓인 수프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무안 음식점에서 식사에 이 수프가 빠지는 법이 없다. 또 이 도시는 아주 다양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 요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들에다가 북쪽 초원이 뜨거운 냄비 요리에서부터 사천의 매콤한 요리, 또 중국 동부의 달콤한 만두와 최남단의 도시 광주의 엄청나게 다양한 해산물 요리에 이르기까지 음식점들이 전문으로 다루지 않는 요리가 없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인들은 보통 일일 열량 섭취량의 85%를 곡물에서 얻으며 나머지는 콩이나 배추 같은 야채에서 섭취한다. 고기는 보통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둔다. 무안의 옛 역사와 문화가 황학탑이라고 불리는 이 탑에 모두 담겨 있다. 1700년 전에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군대 경계초소였고 그 후에는 관광명소가 됐다. 이 탑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파괴됐다가 재건되곤 했는데 마지막으로 파괴됐던 것은 1884년의 대화재 때였다. 꼬박 1세기가 지나서야 이 탑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재건됐다. 중국 역사 속에 많은 시인과 화가들이 이곳을 방문한 기념으로 작품들을 남겼다. 이들 그림들과 비문들은 이 탑에 얽힌 많은 이야기들과 전설들과 더불어 이 탑의 명성을 널리 퍼뜨렸다. (2000년) 전에 무안은 고대 주국가에 속했다.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가장 세련되고 진보된 문화 중의 하나인 주문화의 요소들이 오늘날의 무안 문화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아주 비범한 사회였던 주국가의 초대 왕들 중에 한 왕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생계는 그들의 근면성에 달려있다. 그들이 부지런하다면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어쩌면 이 고대 왕이 주장한 강력한 근로윤리의 결과로서 주문화가 청동기 시대에 아주 뛰어난 무기들과 기술을 낳게 될 정도로 고도의 발전을 했는지도 모른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 군대의 지도자들이 전사 계급의 충성심과 자기 희생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들로 여겨지고 있다. 이 무용들은 약 2000년 전 주 국가에서 유래한 것이다.
19세기 후반에 청왕조 군대는 일련의 반란들을 진압하기 위해 이 지역에 들이닥쳤다. 이 반란들을 발단으로 1911년에 결국은 중국 민주혁명이 일어나게 됐다. 근처의 남창시에서는 1911년 10월 10일 반란으로 인해 최초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이 남창 반란은 중국의 민주혁명의 아버지인 위대한 인물이었던 손문박사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매년 10월 10일이 되면 사람들은 무한으로 와서 손문박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또 중국에서 수천 년에 걸친 제국 통치를 종식시켰던 혁명에 참여했던 이들을 기린다. 후에 중국 최초의 인민정부가 무안에 수립됐다. 이곳에서 중국 최초의 민주헌법이 마련됐다. 무안은 중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들 중 하나이다. 여름은 110일간 지속되며 이 중 62일 동안은 기온과 습도가 너무 높아서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대 중국의 심장부에 두 강을 끼고 있는 도시인 무안 주변에 많은 호수와 강들이 있는 곳으로 거의를 피해간다. 중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국 동부 해안에 항주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서우라고 하는 호수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 항주는 기복이 풍부한 언덕들과 많은 호수와 강들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봉숭아꽃과 버드나무가 서울을 둘러싼 여러 공원들의 고요함을 가져다준다. 서우에는 꽃의 항구, 핀이정자, 가을달, 그리고 고요한 호수라고 불리는 멋진 장소들이 있다. 이곳 전경은 마치 고대의 풍경화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모습이다. 항주 주민들은 이런 독특한 고대 문화의 풍요로운 전통 속에서 생활하고 이런 아름다움에 에워싸여 하루하루를 시작한다. 여러 해 동안 황토가 쌓인 결과 이 지역 해양만이 점차적으로 내륙 지역으로 바뀌어갔다. 그러나 태평양으로부터 강한 조수가 이렇게 새로 형성된 육지를 다시금 휩쓸어버리곤 했다. 130년경 화친이라는 어느 지방 관리가 그 지방 주민들을 동원해서 조수를 막을 바닷가 성벽을 지었다. 이 제방 한편으로는 찬탄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흐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스츠 호수가 흘렀다. 음력으로 매월 15일이 되면 조수가 강위로 범람했는데 때로는 그 높이가 무려 10m나 되어 주민들을 두렵게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오래전에 이 도시를 범람하는 물로부터 보호하는 정신적 수단으로서 변화하는 조수 위에 탑들을 세웠다.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한 수도승이 항주 근처의 언덕에서 살았다고 한다. 항주의 유일한 식수원은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호수였다. 어느 날 밤 그 수도승은 언덕 뒤를 파헤치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를 봤다. 물이 그곳에서 솟아났다. 그 다음날 수도승은 그의 수도원 이름을 호랑이 수도원이라고 바꾸고 새 샘물을 호랑이 샘이라고 이름 붙였다. 항주의 악비 사원은 남송 왕조의 한 영웅적인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11세기 중반경에 북방 유목민족들이 남진하여 송왕주의 수도 대봉을 점령했다. 송왕실은 남쪽으로 피신해서 이곳 항주에 그들의 수도를 세웠다. 당시의 황제가 악비 장군에게 침략자들을 물리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악비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행진했다. 훈련을 잘 받은 그의 군대는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고 잇따라 전투에서 승리했다. 완전한 승리를 목전에 두고 황제는 황실에 있는 악비의 적들이 주장하는 비방의 귀를 기울이고 악비 장군과 그의 군대를 소환했다.
악당들의 모략에 의해 악비 장군은 항주에서 처형당했다. 오늘날에도 장군의 죽음을 모의했던 악당들의 동상들이 장군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모든 이들의 저주를 받으며 사람들은 이들 동상에 침을 뱉는다. (8세기) 반이 지난 지금도 방문객들은 여전히 이 충직한 장군의 동상 앞에 향을 피워 올린다. 영혼들의 안식처 사원이 그 영광의 절정에 이른 것도 이와 같은 시기의 남송 왕조 때였다. 중국 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의 하나인 이 사원은 1600여 년 전에 세워졌다. 이 동상들은 기원전 2세기에 사원을 마주보고 있는 한 절벽 위에 조각된 것이다. 이 절벽은 먼 곳에서 날아온 봉우리라는 귀한 이름을 갖고 있다. 이 석가모니상은 바닥에서 왕관까지 그 길이가 거의 25m나 된다. 이것은 향기나는 장내 목재로 깎아 만든 것이다. 봄 축제 때의 의식의 일환으로 주변의 시골에서 이곳으로 온 사람들은 향을 피우며 사원에서 기도를 올린다. 중국 남부는 습하고 비옥한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뇌 기르기가 아주 발달된 산업이다. 한때는 수동식 비단 배틀이 찰칵거리는 소리를 항주 주변의 모든 마을에서 들을 수 있었다. 여러 해 동안 이곳의 비단 산업의 성공이 부분적으로는 항주의 경제와 문화가 번창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12세기에 남송 왕조가 수도를 정하고 그와 더불어 황실 관리들과 수십 명의 화가와 서예가 시인 또 각종 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가진 장인들이 이곳에 왔을 때 항주의 비단 방직 기술이 이 사치스러운 옷감을 살 고객들로 크게 증가했었다. 중국의 현대소설 또한 오늘날에도 인기가 여전한 송왕조 때의 소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송왕조의 찻집에서 인기 있었던 이야기 들려주기 전통 또한 오늘날까지 항주의 찻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차는 단연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료수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차는 이 언덕들의 경사면에서 재배된 런징 녹차이다. 깨꼬리들이 날고 언덕과 호수에 가벼운 비가 내릴 즈음이 되면 런징차를 딸 시기가 된 것이다. 현대의 항주와 그 과거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수백 년 동안 먼 곳에서 온 방문객들이 항주의 매력인 시원한 비 그리고 공원과 사원들 그리고 차나무의 꽃들이 피는 향기를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사천 지방 남쪽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양자강이 세계의 지붕인 티벳 평원에서부터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지나 이곳까지 흘러와 민자강에 합류한다. 이들 두 강이 합류하는 이곳에 양자강 최초의 도시로 알려진 의보시가 있다. 이 도시는 풍부한 전설과 역사로도 유명하다. 전설에 따르면 의보는 거대한 바위 위에 세워졌고 이 바위 밑에 있는 깊은 동굴이 전설적인 동쪽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이 바다에 사는 괴물들과 니자라는 소년 영웅이 이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다 한다. 이 도시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기 이전까지는 홍수를 일으켜 이 지역 주민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아직도 그 전설 속의 동쪽 바다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의보는 중국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됐다. 의보라는 이름은 방문객들의 기쁨이라는 뜻이다. 이 이름은 이 도시의 아름다운 경치와 전통적으로 후한 임신 때문에 송왕조 때 붙여진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의보시가 진나라의 조우 왕자가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라고 한 관리를 파견한 이후로 2000년 이상 동안 존재해왔다고 한다. 당시에는 진나라의 초대 황제가 다른 6개국을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한 후에 의보시가 풍요로운 중국 남서부를 개발하기 위한 중국 제국의 중심지가 됐다.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진나라보다 약 500년 전에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거주했던 사람들은 고대의 보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습과 산 한가운데인 이곳에서 보민족은 약 2500년 전에 아주 놀라운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들은 특히 죽은 이들을 매장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을 갖고 있었다. 소위 매달려 있는 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고대 보민족들의 비상한 창의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후세에게 수수께끼도 남겼다. 이 관들은 절벽 틈이나 절벽에 박은 말뚝에 걸려 있는데 그 높이가 때로는 수십 미터에 이르기도 한다. 이들은 선명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다. 사람들은 이 관들을 어떤 종교적인 이유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회적 관습으로서 이곳에 남겨두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 절벽에는 강력한 필치로 그려진 그림들도 있는데 이들은 사라진 문명의 상징들이다. 의보시는 양자강, 민장강 그리고 진샤의 3대 주요한 강들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 나머지 지역들과의 완벽한 육로 및 수상교통과 이 지역의 풍부한 농산물 그리고 천연 자원이 결합하여 모험가와 상인, 노동자, 장인들을 의보시로 끌어들였고 그 결과 이 지역은 상업의 중심지가 됐다. 이곳 주민들은 한족, 미야오족, 이족, 티베인들, 몽고인들이 모두 섞여 있으며 이들 모두가 의보시의 발전과 그 독특한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중국의 거대한 인구 중 10분의 1이 사천 지방에 살고 있다. 이는 이 도시에 비록 다른 지방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의보시의 거리들을 보면 곧 알 수가 있다. 활기를 띤 경기와 오늘날의 다른 중국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국유 상점들과 소규모 민간 사업체들이 함께 전통적인 기원을 가진 다양한 일상 필수품들을 밀려 들어오는 현대의 상품들과 더불어 공급하고 있다. 비록 중국 오지에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의보시는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지도 않고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 오랜 도시이자 새로운 도시이기도 한 의보시에서는 고대 건축물들이 현대적인 탑들과 나란히 서 있다. 그러나 이 도시의 강한 역사의식과 전통의식은 이 남사천민속박물관에 잘 나타나 있다. 박물관에 있는 이 안뜰은 730년 전 명왕조 때 지어진 것으로 중국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건물 중에서는 가장 큰 것이다. 전통적으로 집을 사랑하고 정착하기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어떻게 그들 집을 만드느냐에 그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 섬세한 조각들이 전통적인 중국 상류층 가옥의 예술적인 분위기를 더해준다. 사천 민속극 역시 의보시에서 아주 인기가 있다. 얼굴 바꾸기나 불 삼키기 같은 특별한 기술을 보여주는 사천 민속극은 아주 화려하며 행동지향적이다. 이 민속극 형식은 의보에서부터 더 아래쪽 남부 지방인 운남과 귀저우 지방으로 확산됐다. 의보시의 매력은 많은 위대한 중국 시인들과 예술가들을 유인했다.
천여 년 전에 당나라 시인 두보가 이 도시를 지났을 때 그는 의보의 명물인 장구 포도주를 마시고 이것과 비슷한 연못 옆에 시를 썼다. 실제로 좋은 술은 중국의 여러 위대한 시들을 창작하는 데 영감이 되어 왔다. 900년 전에 송나라 시인이자 서예가였던 왕팅장은 오늘날 사람들이 떠가는 잔들의 연못이라고 부르는 정원을 만들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흐르는 물속에서 떠다니는 술잔들을 지켜보곤 했다. 술잔이 자기 앞에 멈춘 사람은 그 잔에 담긴 술을 마시고 나서 시 한 수를 지어야 했다. 주변의 아름다움과 술에서 영감을 얻은 유명한 방문객들이 쓴 많은 시들이 떠다니는 술잔들 그리고 연못 주위의 바위들을 장식하고 있다. 고대 시인들에게 그토록 찬미받았던 의보의 장고주는 1915년 파나마 세계 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 술은 1929년에 그 이름이 율리양유, 즉 오곡주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이 술이 그 재료로 사용된 곡물들의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장고주는 의보시의 오랜 산업으로 그 인기는 날로 더해갔다. 이와는 다른 종류의 천연 자원이 도시 바깥에 있다. 120평방미터가 넘는 넓이에 12개의 산마루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면 수십 개의 샘물과 폭포들이 나온다. 이곳 대나무의 대부분은 난주 대나무이지만 30개의 다른 종류들도 이 숲에서 자라고 있다. 중국에서는 대나무가 추위를 견뎌내는 능력을 아주 높이 산다. 시인들은 대나무를 소나무와 또 자두꽃과 함께 추운 날씨에 쇠꽃이라고 일컬었으며 그것을 도덕적 강직함이나 인내력 등의 인간의 자질에 비유하기도 했다. 중국 남부에서는 대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자란다. 대나무 짜기와 대나무 조각은 의보시에서 아주 번창하는 사업들이다. 대나무 짜는 사람들과 조각가들 중 많은 이들이 전문가이지만 보통 사람들도 수입을 보태기 위해서 여가 시간에 그런 일을 한다. 이들의 작품은 아름다운 예술품에서 일상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다. 젓가락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대나무 젓가락이 튼튼하고 싸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사용한다. 젓가락은 의보시의 아름다운 것처럼 미적으로 매우 아름답다. 대나무 젓가락에 추상적인 무늬나 새, 동물, 곤충 등이 너무나 기술적으로 새겨진 이 평범한 젓가락은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도 간주된다. 놀랍도록 아름다운 땅. 고대 보민족과 중국의 유명한 오곡주의 본고장이 바로 양자강 최초의 도시이다. 21세기가 밝아오는 이때 의보 주민들은 거대한 양자강 제방 위에 이 도시를 유명한 지역으로 만든 그들 조상들의 전통을 계승 발전해 나가고 있다.